시작하겠습니다. 팔러스의 비밀 세미나 17의 강의 수업 5강을 강의하는 수업의 9번째 수업입니다. 자, 지난주부터 제가 락강의 정신분석에서 대타자의 개념을 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신학의 개념, 신학의 이론과 연결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집중적으로 해드렸었죠. 그래서 제가 조금 과장해서 말한다면 락강의 정신분석 이론은 어떤 의미에서는 신학이다라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또한 여기서 말하는 신학이라는 것은 일반 신학이 말하는 그 신이 누구인가, 신이 인간을 혹은 세계를 어떻게 창조해냈는가에 대한 그러한 질문을 하는 신학이기보다는 인간의 무의식은 어떻게 신을 창조해냈는가, 신이라는 존재를 만들어냈는가에 대한,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냈다기보다는 우리의 무의식이 그것을 어떻게 요구했는가, 혹은 그 신의 개념을, 그 신의 기표를 어떻게 우리가 탐닉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자, 그러한 의미에서의 신학, 그래서 무신론적 신학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었고, 또는 테올로지라는 개념, 신학,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학이라는 개념을 부르는, 신학이라는 학문을 가리키는 그러한 단어보다는 디올로지라는 개념을 락강이 쓰고 있었다라는 그런 소개도 말씀을 드렸었죠. 디올로지에서 디오는 디우라고 하는 프랑스어, 신이라는 뜻이죠. 신이라는 단어 디우와 로고스를 의미하는, 학문을 의미하는 로지라는 것을 접목시켜서, 접합시켜서 새로운 신조어를 만들어내는, 자, 그러한 의미에서의 신학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예술가 한 명을 추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그게 바로 듀샹이었죠. 막셀 듀샹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20세기 예술가를 소개해드리면서 어떻게 레디메이드 된 세계가 존재하고, 그 레디메이드 된 세계에서 예술이 어떻게 기능할 수 있는지, 예술이 무엇을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언급을 드렸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미 만들어진 존재였다라는 것, 그 만들어진 존재의 가장 궁극적인 배후에 어떤 것이 있는가, 어떤 구조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언어와 신이 존재한다라는 그러한 방식으로 설명을 드렸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지난주에도 간단하게 언급을 드렸었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해드리자면, 자, 그렇다면 제가 그런 이야기도 했었잖아요. 프로이트는 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인간의 나약함이 파생시킨 환상이다라고 언급을 했었던 그런 입장이었다면, 락강은 신은 외존한다, 언어의 구조에 외존한다라는 그러한 입장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 두 개가 사실상 다른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도 언급을 해드렸었죠. 자, 왜냐하면 인간의 나약함이란 인간의 언어의 나약함인 것이고, 그 언어의 나약함이라는 것은 언어의 구조 내부에 존재하는 구멍인 것이고, 그 구멍을 봉합해주는 궁극적인 존재로서 신을 가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는 신이라는 것은 언어의 내부에 존재하는 이질적인 것이라는 의미에서 외존한다, exist라는, 자, 그러한 용어로서 설명될 수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어떻게 해서 그렇게 언어의 구멍이 곧 신의 심연인가, 혹은 원초적으로 억압된 심연인가 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지난주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해명을 해드렸죠. 예를 들면 우리가 언어로서 궁극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과 마주칠 때 우리는 신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자, 그러한 존재라는 의미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제가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언어가 아무리 궁극적으로 정교화되어서 마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세계로 나아간다 해도,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우리는 언어의 한계에 맞닥뜨리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언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균열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락강이 결국 어떻게 인간의 세계를 조망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인간을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목해 볼 만하다라는 거예요. 락강은 보다 넓은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보다 넓은 시각으로 인간의 실천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인간의 존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환상들의 근본적인 장소에서 근본적인 환상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락강은 우리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전달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다시 말해서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정신분석이라는 것을 가정할 때, 락강이언 정신분석을 실천할 때에 근본 환상이라는 것을 가정하죠. 각각의 주체는, 각각의 분석 주체는, 각각의 내담자는 그 자신의 욕망의 다양한 환상에 휩쓸려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 욕망의 다양한 환상들의 근저에는 그 모든 욕망의 다양한 환상들의 원인이 되는 근본 환상이 존재한다라는, 자, 그러한 개념을 락강이 프루이트로부터 추출해내어서 우리에게 주장을 했던 것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자, 그와 같은 근본 환상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 주체의 전체 욕망의 환상에 어떤 의미에서는 패턴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러한 설명도 해드렸었어요. 자, 그런데 이걸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해 본다면 문명 전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환상들의 근저에는 근본 환상이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 근본 환상은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신에 관한 환상이라고 이해해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문명 전체는 유사일에 인간의 모든 욕망의 다양한 그러한 전개들은 결국 언어로부터 파생된 환상을 따르고 있는데, 언어를 따라가고 있는데, 그 언어에는 근본적으로 한계점이 존재한다라는 것이고, 그 근본적인 한계점과 맞닥뜨릴 때 문명은 언제나 신의 기표를 통해서 그 구멍을, 그 결여를 봉합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건 봉합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이라는 기표는 그것을 봉합하기보다는 그 구멍을 독점하고 그 구멍을 하나의 심연으로 만들어서 질문을 던져 넣을 수 있도록 만드는 일종의 블랙홀과 같은 것으로 관리해주는 기표가 되어주는 것이니까 구멍이 궁극적으로 봉합되었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가장 전형적이고 가장 이해하기도 쉽고, 그리고 또한 가장 두드러진 사건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차례 락강의 입을 빌어서 설명을 해드렸던 바로 그 모세의 구약에 등장하는 모세의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던 것이죠. 모세가 신이 누구인지를 알고자 했을 때, 다시 말해서 지식의 차원에서, 언어의 차원에서 결국은 이 세계의 모든 현상들의 궁극적인 시면을, 궁극적인 마지막 한계점에 버티고 서 있는 신의 존재 그 자체에 대해서 의미를 요구했을 때, 모세가 의미를 요구했을 때, 즉 봉합을 요구했을 때 신은 자신을 어떻게 제시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너무나 많이 해드렸어요. 야훼는 자신을 이렇게 말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는 나이다. 동어 반복. 즉 똑같은 기표를 두 번 반복함으로써 자신의 시면을 봉합하지 않고 제시하는 거예요. 나는 시면이다 라는 것이죠. 나는 언어로서 설명되지 않는다. 나는 언어의 구멍이다. 구멍 그 자체의 화신이다. 백선, 화신이다 라고 야훼는 자신을 선언하죠. 하나님은 자신을 그렇게 선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이 세계의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 영능의 마지막 한계점에서 발견되는 경계인 동시에 그 결여를 틀어막고 있는 존재이지만, 기표이지만, 신이라는 기표는, 가시라는 기표는 바로 그 구멍을 틀어막고 있는 기표이지만, 그 가시라는 기표는, 그 야훼라는 기표는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즉 봉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구멍을 표지하고, 그 결여를 표지하고 틀어막고 있기는 하지만
완전히 틀어막지 않고 그것을 심연의 형태로 가지고 있다는 것. 심연을 통제하는 형태로, 심연을 소유한 형태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즉 주인기표의 형태로 갖고 있다는 것이죠. 주인기표가 그렇게 기능하는 것이잖아요. 주인기표는 설명하지 않는 기표인 것이죠. 주인기표는 그냥 시작점을 알리고 끝을 알리는 기표인 것이니까 모세가 신에게 질문했던 궁극적인 설명에 대한 신의 대답이 바로 언어의 한계점에 어떻게 신이라는 기표가 그 구멍을, 언어의 구멍을 지탱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문명적 사례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쉽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락강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락강은 그와 같은 인물들, 다시 말해서 신의 궁극적인 그 공백으로서의 존재를 끌어들인 인물들을 역사 속에서 두 명 일단은 전제하고 있다라는, 소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한 명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모세이고, 모세는 공백을 도입한 인물인 거예요. 종교의 세계 안으로 공백을 도입해서 명백하게 제시한 인물인 것이죠. 신이 공백이라는 것, 신이 심연이라는 걸 명백하게 제시한 인물인 것이죠. 그렇지 않고 그 이전에는 유대교가 일종의 다신교였을 때,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종교사적으로는 그렇게 파악이 되죠. 유대교는 그 이전에는 다신교였어요. 부족 종교였고, 다시 말해서 단일한 종교로 구성되지 못했던 단계에서의 유대교들은 어떻게 신을 설명했는가 하면, 신은 이렇게 했다, 신은 저렇게 했다, 신은 이걸 바랬다, 신은 이런 걸 지시했다라는 의미의 세계를 통해서 신을 설명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근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 우선 먼저 모세는 공백을 제시했다라는 거죠. 우선 먼저 모세는 신이 누구인가를 나는 나이다라는 문장으로 제시하는 방식으로 종교가 비로소 언어의 구멍을 신의 기표로 틀어막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제시한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 뒤에 보편적 기표를 제시한, 십계명을 제시한 또한 인물이기도 하고, 자, 그러기 전에, 십계명을 제시하기 이전에 어쨌든 모세는 공백을 제시했다는 의미에서 가장 근본적인 종교의 차원에 접근했던 인물로서 락강은 간주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락강은 또한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제시한 적은 없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라고 하는 독일의 부정신학의 신학자를 제시하죠. 그래서 신을 설명할 수 없는, 즉 형언 불가능하고 예측 불가능한 존재로, 다시 말해서 일종의 심연으로, 즉 공백을 틀어막고 있는 존재로서 제시하는 그러한 신학자를 또한 종교의 역사 속에서 두드러진 인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같은 차원에서 락강이 지나가는 방식으로 세미나 7에서 성당 건축물에 대한 언급을 했었던 것이고, 제가 그 락강의 언급들, 그 파편적으로 던져진 언급들을 다시 조합하고 저 나름대로의 해석을 덧붙여서 락강의 루브르라는 책에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성당 건축 양식이 어떻게 공백을 포획하는 기능을 하는지, 건축이라는 것이 사실상 사람을 들어가서 살게 하는, 무언가를 채우는 기능이 아니고 원래는 공백을 만들어내는 기능으로서, 특히 종교적인 건축물이, 그러니까 실용적인 차원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그런 어떤 일종의 형식과 재래의식의 중점적인 목표를 상정한 그러한 건축 양식들이 어떻게 내부에 공백을 포획하는 데 주력해 왔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책이 바로 그 락강의 루브르라는 책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락강이 후기에 비로소 제임스 조이스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또한 이와 같이 신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하는 인물로서 제시하고 있었다는 것, 락강이 제임스 조이스를 그와 같은 인물로 제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제임스 조이스는 어떻게 해서 하나의 아버지의 이름에 의해서 지배받지 않는 존재가, 즉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세계에 종속되어 있지 않은 존재가 어떻게 자신의 아버지를 스스로 발명해내고 있는지를
어, 제임스 조이스를 통해서 락강이 암시하려고 했던 후기의 그 이론적인 여정들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그리고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이렇게 일종의 신의 개념을 공백을 표지하는 기표로서 가정하고 그 공백을 표지한 뒤에 어떻게 새로운 담론들이 구성될 수 있는지, 예를 들면 모세가 만들어낸 그 일신교의 세계, 물론 이와 같은 관점은 저의 관점이고 또한 프로이트의 생각이기도 하고 락강의 생각이기도 하지만 뭐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기독교인 분들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 말해서 뭐 그렇게 반론을 제시하실 수도 있잖아요. 지금 제 수업을 듣는 분들 중에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뭐 전도사님들도 계시고 한 것으로 제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무슨 모세가 일신교를 도입했는가? 그 이전부터 유대교는 일신교였고, 유대교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구약의 그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고, 뭐 이렇게 다시 말해서 제가 지금 말하는 그 모세와 일신교라는 프로이트의 텍스트에 등장했던 그와 같은 논리에 대해서는 반박하는 입장을 갖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입장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모세 이전에는 일신교가 아니었다라는 입장, 그리고 모세가 이집트의 제사장이었던 그 모세가, 이집트인이었던 모세가 유대교를 일신교로서 구성해냈던 최초의 인물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이것조차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태도이고 관점이니까 어떤 규정적인 방식으로 그것을 해석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와 같은 논점에 근거한다면 종교가 구성이 되고 어떻게 종교가 다신교에서 일신교로, 다시 말해서 그 공백을 다형적인 방식으로, 파편적인 방식으로 사로잡는 그와 같은 구조에서 다시 일신적인 구조로, 공백을 단일화시키는 구조로 나아가고, 그와 같은 과정 속에서 종교가 더욱더 보편적인 경향을 갖게 되고 더욱더 강력한 논리적이고 언어적인 그러한 구조를 갖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볼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모세는 일종의 공백을 명백하게 표지한 존재였던 것이고 새로움을 출현시켰던 존재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모세라는 존재는. 그리고 마찬가지 방식으로 제임스 조이스에게도, 지금 제임스 조이스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와 같은 언명들을 했었던 것인데, 제임스 조이스에게도 결국은 아버지가, 단일한 아버지가 기능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에서는 파편적인 공백의 세계, 파편적인 일종의 정신병적 세계에 노출되었던 그런 주체였던 것이지만, 예술이라는 그러한 실천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글쓰기의 실천을 통해서 어떻게 단일한 세계를 구성해내고 결국 자기 자신의 상징, 상상, 실제의 그 세 가지 원한을 매듭 지을 수 있었는지를 탐사하는 방식으로 락강은 제임스 조이스 역시 모세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서 간주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해드렸던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제가 말하는 이 모든 논리들은 결국 정신분석적인 관점에서 문명을 판단하고 문명에 대한 이해를 시도해보는 그러한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또한 신학을 다시 이해해보는 과정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신이 무엇인지를, 혹은 신의 존재가 어떻게 파생됐는지를, 혹은 신이라는 기표는 어떤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자, 그러한 탐사라고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이와 같은 저의 이론들은 결코 여러분 신성모독이 아닙니다. 신을 믿는다라는 것은, 저는 신을 믿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성과 합리성을 동원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신을 믿는다라는 것은 주어진 담론들을 그대로 따르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주어진 담론들, 신에 관련된 모든 신학들을 그대로 수용하는 그러한 노예와 같은 태도를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신을 믿는다라는 것은 적극적인 태도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기존에 존재하는 신에 관련된 담론들, 신학 혹은 성경까지도, 혹은 성경에 대한 다양한 해석까지도 다시 탐사해보고 다시 스스로 접근해보고 스스로 체험해보는 과정을 전제로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신을 믿는다라는 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신을 믿는다라는 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신에 관련된 담론들과 그 담론을 지배하는 권력자들에게 자신을 노예 상태로 내어주는 그러한 태도를 의미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한 태도를 요구했던 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태도에 저항하고자 했던 게 바로 예수와 사도들이었던 것이잖아요. 자, 그걸 반복하라는 거예요. 그게 좀 더 고생스럽고 고난스럽긴 하겠지만, 자, 편한 길로 가지 말라는 거죠. 마취되지 말라는 거예요. 존재하는 권력의 언어에, 그 권력의 언어가 신과 관련된 모든 담론들을 포획하고 자기화하려고 할 때에, 자, 그것에 저항하라는 것이죠. 그게 진정한 신학적 태도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신앙은 그렇게 의심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언어를 의심하는 것이 결국은 예수를 따르는 동력이 되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락강이 그런 이야기도 해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결국 신학은 창조에 관한 과학이다라는 거예요. 신학은 어떻게 세상이 창조되었는지, 어떻게 인간이 창조되었는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신학은 또한 우리가 어떻게 재창조되는지, 이미 레디메이드 된 존재로서의 우리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지,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과학이기도 하고, 그와 같은 관점에서 신학은 진리에 관련된 과학이고, 그런 의미에서 또한 신학은 창조학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신학은 예술학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신학은 미학이라는 거예요. 신학은 예술의 실천이라는 것이죠. 신을 믿는 것과 예술을 실천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락강이 모세와 제임스 조이스를 연결하는 거예요. 예술가 제임스 조이스, 예술가, 아버지를 믿지 않았던 예술가, 정신병적 주체였다고 가정될 수 있는 제임스 조이스가 어떻게 다시 자신의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지에 주목하는 것은 결국 어떻게 모세가 신에게 접근하고 신에게 질문하고 신에 관련된 담론들을 다시 재구성해내는 실천으로 나아가는지를 관찰하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하도록 해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락강은 제임스 조이스를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죠. 예술가인 제임스 조이스는, 혹은 예술가의 전형인, 예술가의 전형이라고 한다는 건 심지어는 제임스 조이스가 자신의 소설의 제목으로 젊은 예술가의 초상이라는 그러한 소설을 쓰기도 했죠. 자, 예술가의 전형인 그 제임스 조이스는 락강에 의한다면 어떤 존재인가 하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쓰는 자는 쓰는 자인데, 자, 글씨를 쓰는 자였죠. 소설을 쓰는 자였잖아요. 문학의 텍스트를 쓰는 자였는데 믿지 않고 쓰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락강이 제임스 조이스를 바라보는 아주 새로운 방식인 것이죠. 제임스 조이스는 믿지 않고 쓰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고 쓰는 자. 왜냐하면 아버지를 믿지 않았으니까, 대타자를 믿지 않았으니까 믿지 않고 쓰는 자인 것이죠. 자, 이 믿는다라는 건 어떤 뜻인가 하면, 여러분, 믿는다라는 건 상상기에 종속된다라는 뜻이에요. 상상기에, 의미의 세계에, 재현된 세계에 나를 맡긴다라는 뜻이죠. 믿는다라는 건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믿지 않고 쓴다라는 것은 믿는 것 대신 행위하는 차원에 들어간다라는 뜻이죠. 행위는 실제의 차원에 들어가서 작동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제임스 조이스는 상상기에 사로잡히기보다는 실제에 접근했던 존재로서, 그래서 실제의 새로운 고랑을 파고 새로운 루틴을 만들어냈던 존재로서 락강이 가정하고 있는 것인데, 자, 이렇게
믿지 않고 행위하는 것은 진리가 생산되는 가장 근본적인 조건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무언가를 믿는 자들은 행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고 행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믿기 위해서는 권위를 따라야죠. 우리가 무언가를 믿으려면 이건 권위 있는 거야 라고 받아들여야만 우리는 그걸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믿을 때에는 언제나 그 뒤에 권력이 존재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무언가를 믿을 때 권력을 따른다라는 뜻이죠. 권력에 종속된다라는 과정을 전제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한 믿음은 결국 우리를 행위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은 우리가 무언가 새로운 행위를 하려고 할 때, 여기서 행위라는 것은 어떤 반복이, 기존에 존재하는 고정관념의 반복을 행위라고 부르지는 않고 그건 그냥 반복인 것인데, 무언가 실제에 접근해서 행동을 하려고 할 때에는, 그때에는 우리가 무언가를 믿는 상태는 아니라는 것이죠. 믿으면 행위할 수 없는 거니까. 믿는다라는 건 알고 있는 걸 반복하는 것인데 그건 행위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행위는 실제에서 실현되는 것인데, 그러한 실제에서 실현되는 행위는 우리가 무언가에 종속되어 있거나 반복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제임스 조이스는 믿지 않고 쓰는 자였던 것인데, 이 믿지 않고 쓴다라는 개념은 이미 이 제임스 조이스에 관련된 내용은 지금 세미나 23에 1975년에 등장하는 내용이지만 이미 1964년에 진행이 되었던 세미나 11의 후기, 물론 후기는 역시 70년대에 74년인가에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미나 11의 후기에서 락강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뭔가 오해의 소지는 있지만 그래도 음미할 만한 문장들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일본보다, 여기서 일본, 저편을 말하죠. 일본보다 덜 믿고 쓰는 우리에게, 여기서 우리는 프랑스인들이에요. 일본보다 덜 믿고 쓰는 우리에게 창세기라는 텍스트가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 상기해보자. 그것은 신의 피양을 통해서가 아니면 무로부터 아무것도 창조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게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믿는 행위와 믿는 것과 행위의 차이점을 언급하는 내용을 다시 해명해 줄 수 있는 문장인 것이죠. 일본보다 덜 믿고 쓴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락강은 일본이라는 어떤 명사를 통해서 사실은 아시아에서 한자 문화권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한자 문화권 전체에서 한자를 쓴다라는 걸 락강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한자는 보다 그림에 가까우니까 글자를 쓸 때 더 많이 믿게 된다라는 것. 상상계적이라니까 더 많이 상상계적이라고 락강은 생각하죠. 어떤 의미에서는 맞는 얘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문자를 쓸 때 알파벳처럼 그 음성으로만 되어 있는 문자, 그 조합으로만 구성되는 문자를 사용할 때에는 사실상 동음이의어의 가능성이 더 확장이 되죠. 동음이의어의 가능성이 확장이 되어서 기표가 조금 더 자유롭게 운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게 되죠. 하지만 한자를 쓸 때에는 동음이의어가 작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축소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림으로 형성된 문자, 그 베이스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물론 한글도 사실은 그렇게 한자 문화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언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 한글이라는 존재. 그리고 일본에서도 그와 같은 음성으로 진행되는 구성되는 그러한 문자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락강은 일단은 배제하고 이렇게 언급하는 것이니까, 사실상 일본인들이 보다 더 어떤 의미에서 덜 창의적이다 이런 말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일본 사람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 나빠할 것 같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기분 나빠했던 학자들도 있고, 그래서 좀 작작 좀 해라 락강, 이렇게 사실은 락강을 언급했던 그런 학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기보다는 락강이 그렇게 무슨 어떤 그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했다, 일본이 더 열등하다, 창의적인 차원에서는 열등한 존재다라고 의미했다라고 간주하기보다는,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문자의 상상계적인 측면보다는 문자의 상징계적인 측면에 혹은 실제적인 측면에 더 주목하는 것이 문자가 가지고 있는 영능을 사용하는데 더 효과적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수준에서 이해해 보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런데 거기서 일본보다 덜 믿고 쓰는 우리에게, 자, 알파벳을 사용하는 그런 문화권을 이야기하고, 혹은 기표의 알파벳을 사용하는 문화권이라기보다는 그냥 기표의 자율성, 기표의 상상계적인 방식으로 의미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 기표가 자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러한 차원에서 언어를 사용하는, 자, 그러한 사람들이 유념해야 할 것은 바로 무언가가 창조되기 위해서는 기표의 자율성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무로부터 아무것도 창조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말로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락강이 여기서 제임스 조이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의미하고자 하는 바, 정신분석의 방향성을 제임스 조이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가리키고자 하는, 자, 그러한 방향성이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존재는 근본적으로 언어에 사로잡혀 있고, 자, 이건 이미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바이니까 이제는 뭐 귀가 따갑도록 들으셨으니까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보는데, 우리의 존재는 락가니언 정신분석의 차원에서는 언어에 규정된 존재인 것이죠. 언어가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락강은 우리가 한 인간으로 성장해 나아가는데 언어적 경험이 결정적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언어적인 경험에 의해서 우리가 레디메이드 된 것이라면, 우리의 신체가 문신되고 우리의 영혼이 언어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언어의 세계에 지배받고 있다면, 그 언어의 세계에서, 즉 레디메이드 된 세계에서 우리가 기독교가 이야기하듯이, 예수가 이야기했듯이 부활하기 위해서는,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즉 새롭게 창조되기 위해서는, 즉 재창조되기 위해서는 기표의 영능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기표의 영능에 매달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즉 우리의 언어적인 습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언어가 사로잡혀 있는 의미의 차원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거죠. 언어가 사로잡혀 있는 상상계적인 차원에서부터 우리는 빠져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임스 조이스처럼 이미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차원, 기존의 언어의 권력의 차원에 종속될 수 없었던 인물, 즉 정신병적 주체를 탐사함으로써 어떻게 언어로부터 시작되는, 기표로부터 시작되는 창조가 가능할 수 있는지, 새로운 창조가 가능할 수 있는지를 락강은 훗날, 지금 우리는 세미나 17을 공부하고 있는 것이지만 훗날 세미나 23에서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세미나 17은 아니고 세미나 23에 대한 내용들을 자꾸 미리 여러분들에게 세미나 17 강의하는 도중에 이렇게 제시해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탐사하고 있는 세미나 17의 바로 분석과 담화라는 것이 그와 같은 새로운 창조를, 기표를 통한 분석 주체의 새로운 자기 창조를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냥 제가 세미나 17을 강의해드리면서 분석가 담화는 이렇다. 주인 담화가 우리를 지배한다. 주인 담화는 이렇게 신학적 담화이다. 주인 담화는 우리를 노예로 만든다. 주인 담화는 우리를 분절시킨다. 주인 담화는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든다. 그리고 그 주인 담화의 중심에 아버지가 있다. 아버지의 기표가 있다. 부정적 은유가 있다. 아버지 판본에 증상이 있다. 백의백시용이 있다. 쾌락을 탐닉하는 잉여 향유를 탐닉하는 팔루스가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할 것인가를 질문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락강 세미나 17에서 분석과 담화가 그것을 가능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약속은 해주지만, 어떤 방식으로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분석과 담화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아버지의 권력으로부터 빠져나갈 수 있는지를 세미나 23이 답을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미리미리 여러분들에게 세미나 23의 내용을 제시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미나 23에서는, 세미나 17에서는 분석과 담화가 그것을 담당하지만 세미나 23에서는 예술적 기회가 그것을 담당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락강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악티피시에라고 불러요. 악티피시에. 제임스 조이스를 악티피시에라고 불러요. 악티피시에는 프랑스어로 무슨 뜻인가 하면
폭죽 제조하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 폭죽을 제조하는 사람들. 즉 환영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의미하죠. 일종의 마술사들. 환영을 만들어내어서 폭죽을 통해서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사람들. 자, 그런 존재가 제임스 조이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제가 일전에 썼던 많은 책들에서 특히 악마의 미학이라는 책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렸던 결국 정신분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결국 예술가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을 다시 소환해 봄으로써 이해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자, 정신분석이란 무엇인가 하면 환상을 환상으로 대체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예술이란 무엇인가 하면 환상을 환상으로 대체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일단의 많은 심리치료자들이, 일단의 많은 정신의학자들이 신경증자 혹은 정신증자도 마찬가지고 조현병자도 마찬가지고 그들은 망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이 망상을 치우고 현실과 마주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신분석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인간에겐 현실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리얼리티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리얼리티라는 세계는 다소간 차이가 있을지언정 어쨌든 우리의 근본 환상으로부터 비롯된 그러한 망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망상이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는 보편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망상을 치워내고 근본적인 장소에 도달하면 우리는 거기서 어떤 리얼리티도 발견할 수가 없게 되니까, 결국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치료라는 것은, 정신분석의 치료라는 것은, 정신의학의 치료라는 것은 결국 환상을 치워내고 객관적 현실의 인간을, 주체를, 내담자를, 환자를 도달하게 만들어주는 그와 같은 절차가 될 수는 없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객관적 세계라는 건 존재하지 않으니까. 객관적 망상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객관적인 망상을 치워내고 일반적인 정신의학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객관적이었던 망상이 개별적인 망상으로 도달하는 것을 우리는 증상이라고 볼 수 있다면, 일반적인 정신의학은 이 개별적인 망상을 다시 객관적 망상의 세계로 되돌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는 있지만, 자, 이 둘 다 망상이라는 의미에서 정신분석은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정신분석은 이 최초의 망상, 객관적 망상이건 그게 일그러진 어떤 종류의 개별적 망상이건, 이 개별적인 망상이건 객관적인 망상이건 둘 모두 타자적 망상이라고 가정하고, 타자의 세계가 우리에게 강제한 망상인 것이니까 타자적 환상이라고 강조하고, 그 환상을 횡단해서, 그 타자적 환상을 횡단해서 주체적 환상을 갖게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치료의 목표로 삼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정신분석은 치료가 아닌 것이죠. 클리닉이 아닌 것입니다. 정신분석은 하나의 망상을 다른 망상으로 대체해 준다는 것은 치료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치료 혹은 임상 이런 개념은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되돌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정신분석은 그런 관점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정상이 있는 것은 분명히 인정하지만 정상이라는 개념이 있다는 것을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정신분석은 객관적이거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별적이거나 둘 모두 타자적인 망상이었던 것을 주체적인 망상으로 되돌린다라는 의미에서 예술가의 창조 행위를 그대로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정신분석은, 락카니언 정신분석은, 여러분들 모두가 이해하셔야만 하는 것은, 락카니언 정신분석은 치료가 아니고 의료적 행위가 아니고 프랙시스라는 것이죠.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실천. 그래서 제가 LPI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를 LPI, 락카니언 프랙시스 인스티튜트라고 부르는 것이죠. 치료의 공간이 아니에요. 누구도 아프지 않아요. 혹은 모든 사람이 다 아픕니다. 그리고 그 병은 낫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각각의 정신병적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니까. 그 정신병적 세계가 만들어내는 환상이 아무리 보편적일지라도 그건 망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는 정신병자라는 것이죠. 모두가 정신병자인데 왜 우리는 특정한 그 어떤 그룹을 정상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그 그룹이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정상적인 주체를 정상의 세계로 데려간다라는 그러한 궤적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비정상적인 주체가 권력을 가진 또 다른 비정상적인 영토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치료라고 부른다면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는 락간이언 정신분석가들에게는 올바른 궤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윤리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모두가 비정상이라는 걸 인정하고 타자적 비정상과 주체적 비정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방식으로만 정신분석은 기능한다라는 의미에서 정신분석은 의료행위가 아닌 거예요. 정신분석은 치료행위가 아닌 것이죠. 실천이라는 것이죠. 무엇을 실천하는가 하면 바로 진리를 실천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진리가 아닌 상태로부터 빠져나가는 그 운동 과정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진리가 아닌 상태는 무엇인가 하면 타자에 종속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타자가 우리를 지배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와 같은 과정을 진리라고 부르기 때문에 정신분석은 진리를 추구하는 프랙시스라는 거예요. 프락시스라고 하죠. 실천. 그 프락시스의 개념은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온 거예요. 진리를 추구하는 실천.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락간이언 정신분석가에게는 나는 이런 분석을 받게 되겠구나. 혹은 내가 락간이언 정신분석가가 된다면 나는 이런 일을 하게 되겠구나 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락간이언 정신분석가는 다른 정신분석가, 다른 심리치료자와 어떤 차이를 갖고 있겠구나. 나의 정체성은 어떤 것이구나. 락간이언으로서의 정체성은 무엇이구나라는 것을 명백히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걸 이해하지 못한다면 락강의 라자도 이해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분과 대화에서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정신분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뭐 연구자들이나 뭐 학생들이나 락강을 일종의 보수적인 정신분석의 어떤 연구자로서 이해했던 시절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정말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의견이었던 거죠. 락강은 극도로 진보적이고 급진적인 사람이죠. 여기서 진보적이고 급진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진리와 함께 가까이 진리와 함께 가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보수적이라는 건 뭐냐면 기존의 상징계를 보존하려는 그러한 태도를 의미하죠. 자, 이러한 태도를 락강은 보인 적이 없습니다. 초기에 그와 같은 태도를 보였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 소지의 그러한 어떤 모습을 잠깐 보였던 것도 사실이고 자칼랑 밀레가 그래서 그러한 락강을 어떤 의미에서는 좀 나이브한 락강이었다라고 불렀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초기 락강조차도 그 텍스트를 읽어보면 구체적으로 나는 상징계를 지지한다. 구체적으로 나는 기존에 존재하는 아버지의 권력을 수용한다라는 그러한 태도를 보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락강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락강은 항상 진리와 함께 하려고 했고 진리의 자신을 개방하려고 했고 항상 새로움의 창조를 혹은 다시 태어남을 추구하는 그러한 정신분석을 연구했고 그러한 정신분석을 목표로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국내에서 그러한 오해가 확산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락강 정신분석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쭉 설명드려 왔던 것처럼 신학적인 차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락강은 정신분석이 종교와 경쟁한다라는 그러한 말조차 했던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종교는 물론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지만 어쨌든 공백을 표지하는 신의 기표를 중심으로 욕망을 구성해내고 그것을 조율하고 그것을 새롭게 갱신하거나 그것을 급진적인 차원으로 끌고 가거나 아니면 보수적인 차원으로 전락시키는 그러한 전반적인 과정들을 다 의미할 수 있다면 정신분석 역시 그와 같은 부분을 겨냥한다라는 거예요. 정신분석 역시 결국은 언어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구조의 구멍에 접근하고 그것에서 작동하고 있는 근본 환상에 접근해서 그것을 횡단하려고 한다라는 의미에서 종교와 경쟁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이제 조금 논의를 다시 전환시켜 보자면 자,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의 존재는 이미 만들어진 존재다. 레디메이드 된 존재다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이미 만들어진 존재를
기독교에서는 타락한 존재로 부르죠. 타락한 존재. 자, 그런데 그 이미 만들어진 존재라는, 레디메이드 된 존재라는 그 개념을 락강은 역시 세미나 7에서, 7번째 세미나에서 1959년의 세미나에서 프로그래밍 된 존재라는 표현을 쓰죠. 프로그래밍 된 존재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프로그래밍 된 존재라는 개념은 마치 우리가 컴퓨터처럼 어떤 로봇이 어디서 한 장소에서 다른 한 장소로 가기 위해서는 그 궤적과 반응의 다양한 변수들을 다 프로그래밍을 해서 그 프로그래밍 된 대로만 움직이도록 만들어졌다라는 의미에서 그러한 프로그래밍이라는 용어를 락강이 사용했었는데, 세미나 7에서 이러한 프로그래밍 된 존재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던 그 레디메이드 된 존재라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이기도 한데, 자, 이러한 개념은 프로이트로부터 온 것이기도 하고, 프로이트는 그런 의미에서 모든 인간은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성인의 내부에는 아이가 존재한다라는 그러한 개념으로 주장을 했었던 것이기도 하죠. 그것을 각각의 다른 언어로 재해석해낸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프로이트가 말했던 그 모든 성인, 즉 프로이트에게 상담을 받으러 왔던, 프로이트에게 정신 분석을 받으러 왔던 모든 그 성인들의 무의식을 탐사해 보았더니 거기에는 어린아이가 있었더라. 그리고 그 어린아이가 실질적으로 그 자신의 그 모든 성인들의 욕망의 여정들을 추동시키고 있는 어떤 종류의 근본적인 구조였던 것이다라는 것을 프로이트가 알게 된 것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성인이라는 개념이 참으로 무의미하다라는 그러한 관점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인데, 그 어린아이, 그 우리의 무의식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어린아이를, 자, 어떤 의미에서는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유아기에 우리에게 문신된, 우리에게 프로그래밍 된, 자, 그것을 바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존재한 어린아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를 탐사하는 것, 그 어린아이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어린아이가 존재하는가를 탐사하는 것이 정신분석의 아주 중요한 목표로 설정을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그것이 구성이 되는가를 탐사해 보았더니 결론적으로 정신분석이 우리를 데려가는 장소에서 발견하는 것은 바로 주사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사위였다라는 건 우발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번 강의의 광고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배포해드렸던 그 광고의 포스터, 제가 직접 만든 것인데, 항상 포스터는 제가 직접 만드는데, 거기에 락가니움 프랙시스 인스티튜트라는 그 타이틀의 옆에 주사위를 제가 그려놨던 거예요. 주사위.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 하면 주사위 던지듯이 우연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연히 히스테리증자가 되고, 우연히 강박증자가 되고, 우연히 성도착자가 되고, 우연히 이성애자가 되고, 우연히 동성애자가 된다는 거죠. 우연히 조현병자가 되는 것이고, 이 우발성의 사건 속에서 우리는 하나의 주체로서 구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프로그래밍이 되는 단계에서는 어떤 필연성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프로그래밍이 되는 단계에서 어떤 필연성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또한 이렇게 다시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해온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용어로 다시 표현해 볼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내부에 환영적 고착의 증상이 자리 잡는 데에는 어떤 필연성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여기서 환영적 고착이라는 단어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을 드렸던 그 픽시용이라는 단어죠. 픽세, 고정시키다라는 단어와 픽션이라는, 픽시용이죠. 프랑스어로는 픽시용이라고 하는 허구, 환상이라는 조합어, 신조어를 락강이 제시했잖아요. 그 픽시용이라고, 즉 고착적 환상이라고 제가 저 나름대로 해석을 했던, 번역을 했던 그 단어 픽시용이 우리에게 자리 잡게 되고 쌍통으로, 즉 증상으로 기능하게 된다는 설명을 이미 했었던 것이죠. 다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게 우리에게 자리 잡으면 그게 우리의 마음속에 어린아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어린아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냥 우리는 그냥 어린 시절에 내가 어른이 되어서도 반복된다. 어린애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성인의 마음속에는 어린아이가 있다. 그런 표현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유아기의 어린 아이의 시절에 우리의 무의식에 자리 잡은 고착적 환상의 증상이 계속해서 잉여주의 상스를 탐닉하고 그것을 반복하도록 우리를 추동한다라는 의미에서 우리의 존재 내부에 어린아이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 자,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고착적 환상의 증상이 우리 안에 설치되는 과정에는 우연만이 존재한다는 것, 필연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필연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건 초월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혹은 어떤 의미에선 만약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신분석의 입장에서는 신은 주사위만을 던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내부에 그렇게 고착적 증상이 자리 잡아서 이 고착적 증상의 덕택으로 어떤 사람은 편안한 인생을 살게 되고 어떤 사람은 괴로운 인생을 살게 되고 어떤 사람은 현실과 부딪히게 되고 어떤 사람은 현실과 잘 융화할 수 있게 되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성범죄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아주 고매한 인격의 예를 들어서 뭐 성직자가 된다면, 자, 그렇다면 이 고착적 환상의 증상이 우리에게 자리 잡는 과정에서 만약에 필연성이 작동한다면, 자, 그렇다면 이 세계는 너무도 부조리한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의 뜻이었던 것이니까. 누군가가 극악무도한 성범죄자나 살인자나 연쇄살인범이 되는 것에 신의 뜻이 존재했다면, 자, 그건 너무나 부조리한 것이잖아요. 만약에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런 태도를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누군가가 아주 비루한 인생을 살고 인격적으로도 우리가 판단하기에, 객관적인 차원에서 판단하기에 그렇게 보잘것없는 그러한 인간 존재가 되는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의 무의식에 자리 잡고 있는 어린 시절에 설치된 일종의 고착적 환상의 증환이 작동하는 것이라면 그 사람의 인생은 신의 뜻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면, 자, 그렇다면 신은 너무 부조리한 존재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건 우발성에 근거한다라는 것이죠. 주사위에 근거했다라는 거예요. 신이 주사위를 던졌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신분석은 그러한 우발성을 어떤 과정으로 되돌리는 여정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던져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어떤 우발성이 당신의 어린 시절에 작용했던 어떤 우발성이 당신을 성도착자로 만들었어요. 당신을 신경증자로 만들었어요. 당신을 정신증자로 만들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자, 그렇다면 정신분석은 어떤 절차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던져질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정신분석은 만약에 그러하다면 그러한 우발성을 필연성으로 돌리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필연성으로 돌리는 과정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러한 우발성에 더 이상 내가 지배받지 않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하죠. 이러한 우발성이 더 이상 예전처럼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해요. 그것을 바로 우연성으로부터 필연성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더 이상 이와 같은 우연에 내가 지배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신분석의 여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프로이트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Wo es war, soll ich werden. 그것이 있던 자리에 내가 들어서야 한다는 것은, 자, 그것은 타자이기도 하고 타자의 권력이기도 하고 또한 타자에 의해서 진행되었던 우발성이기도 해요. 그 우발성의 장소에 내가 도래해야 한다는 것은 주체가 도래해야 한다는 것이고, 주체가 도래해야 한다는 것은 필연성이 도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필연성의 실현의 첫 번째 모습이 바로 환상을 마주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우발성과 마주하게 되면 그 마주함의 현상 자체가 더 이상 그것이 우발적으로 기능할 수 없도록 만든다라는 의미에서 필연성의 전환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니까, 결국은 환상의 횡단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 그것이 있던 타자가 지배하고 있던 장소에서
주체로 전환되는 사건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신분석의 여정은 그런 의미에서 결국 타자가 심어놓은 기표의 배열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정신분석의 절차 중에서 등장하는 새로운 기표, 그것을 새로운 주인 기표라고 부르잖아요. 자, 정신분석의 분석과 담화를 여러분들 떠올려 보세요.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렸던, 결국 생산자의 위치에서, 생산의 위치에서는 S1이 등장해요. S1이 등장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새로운 기표가 발명된다라는 뜻이죠. 그 새로운 기표의 발명을 통해서 이전에 존재하는 기표의 배열들을 움직이게 한다라는 거죠. 이전에 존재하던 기표의 배열, 그것이 있던 자리, 보에스박, 그것이 있던 자리가 바로 이전에 아버지의 기표가 나를 지배하고 있던 그 장소인데, 그 정신분석의 여정 속에서 발명되는 새로운 S1을 통해서 이전에 존재하는 기표의 배열들을 흔들고 그것들을 위치 전환시키고 그것들을 이전과 같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구조로 바꾼다는 뜻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기표를 발명해내는 것이니까 새로운 글쓰기라는 의미에서 정신분석은 창조라는 거예요. 창세기적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새로운 기표의 발명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 제가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여담처럼 여러분들에게 덧붙이자면, 여러분들 중에서 교육 분석을 받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이 교육 분석의 과정에서는 그럼 새로운 기표가 뭔가라고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육 분석에서 지금 저와 함께 교육 분석을 진행하시는 분들에게는 그 새로운 기표가 바로 락강인 거예요. 일단 우선 먼저 첫 번째 새로운 기표는 락강인 거예요. 왜냐하면 교육 분석을 받으러 오신 많은 분들이 결국은 욕망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는 단지 그냥 교육 분석 받고 락강이 좀 유명하다니까, 락강이 좀 흥미로우니까, 그래 그럼 좀 돈 좀 더 잘 벌어볼까? 락강이 이름 팔아서 뭔가 좀 상담실 좀 차려볼까? 자, 이런 의미라면 사실상 이 교육 분석은 성공할 확률이 전혀 없는 것이죠. 이 교육 분석과 일반 상담의 차이점은, 혹은 공통점은, 우선 먼저 존재의 변화를 추구한다는 의미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일반 상담에서도 존재의 변화를, 성사를, 이전의 존재가 아니라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니까 어쨌든 교육 분석과는 동일하죠. 다를 바가 없죠. 자, 그런데 교육 분석에서 차이점이라는 것은 한 가지, 아주 두드러진 차이점이라는 것은 이미 락강이라는 기표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락강이라는 기표에 매혹된 사람들이 오는 자리라는 것이죠. 락강이언 정신분석이 추구하는 바에 동의한 사람들이 오는 것이라는 거죠. 자, 락강이언 정신분석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 해도 어쨌든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락강이라는 개념이 결국은 윤리를 추구하고, 그 윤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러한 규범이나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고, 결국 존재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고, 그 존재의 변화는 단지 내 자신의 존재이기보다는 내가 정신분석이나 혹은 상담이라는 것에 대해서 갖고 있는 고정관념 자체에 대한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고, 내가 문명 자체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던 그 일반적인 관념의 완전한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어쨌든 커다란 성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추구할 때에 우리가 방향점으로 삼게 되는 것은 결국 락강의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정도는 대부분 이해하고 교육 분석을 시작한다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러할 때에 락강은 새로운 기표로 작동한다라는 거예요. 락강은 우리가 교육 분석이라는 것을 실천할 때에 작동하는 이미 들어와 있는 선언적인 주인 기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락강이라는 기표를 새롭게 받아들인 자들이고, 그게 바로 LPI라는 공동체이고, 이 락강이라는 기표를 중심으로 해서 문명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고정관념과, 혹은 작게는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우리의 어떤 공동체들의 가족 공동체이건, 혹은 정신분석 공동체이건, 혹은 우리 국가 공동체이건, 이와 같은 크고 작은 다소 간의 공동체들을 지배하고 있는 고정관념을 횡단하려고 하는 그러한 절차를 추구한다라는 의미에서 결국 락강이라는 기표는 이미 우리에게 발명된 새로운 기표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매번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리는 이 과정 자체가 바로 락강이라는 기표를 새롭게 계속해서 갱신하려는 노력이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그 오해, 그 락강은 어떤 의미에서는 좀 상징기를 위주로 하는 보수적인 정신분석가 아니었는가라는 그와 같은 오해가
불식되고 갱신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매주 강의를 하고 책을 쓰고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을 하는 이 모든 절차가 바로 정신분석의 교육분석의 과정 속에서도 반복되어야 한다는 거죠. 락강은 발명된 기표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는 교육분석의 과정 속에서는 특히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표를 추구하고 이 욕망을 추구하고 동시에 자기 자신의 죽음을, 이전의 세계에 속해 있었던 타자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 내 자신의 세계의 죽음을 추구하는 자들이 자기 자신의 존재를 새롭게 발명해내는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자신이 속해 있는 정신분석이라는 실천의 행위도 또한 새롭게 발명해내는 그 과정 속으로 나아가는 모든 절차를 교육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교육분석은 그런 거다라는 거죠. 교육분석이 일반 분석과 분명히 다른 점은 그와 같은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덧붙이자면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교육분석에 참여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락강이 추구해왔고 가리켰던 방향, 이게 동의하지 않는 분들과 교육분석을 하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불가능해요. 최근에 몇 분이 그와 같은 교육분석을 시작했다가 좌초된 분들이 계신데 불가능하기 때문에 좌초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교육분석은 그냥 한번 해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육분석은 조금 더 위중한 행동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프로그래밍된 존재다라는 관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프로그래밍 된다라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지난 톰의 수업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대타자가 우리를 장악한 그 상태를 말해요. 대타자의 장악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대타자라는 큰 A가, 오트라는 개념, 자, 큰 A가 우리를 장악하면,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첫 번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핍진한 상태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핍진한 상태가 성공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핍진한 상태가 성공하려면 대타자가 완벽해야 하는데 이 대타자는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죠. 언어의 세계는 완벽하지가 않아서 우리의 신체를 완전히 다 장악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구멍이 생겨난다라는 거죠. 구멍이. 대타자에 의해서 우리의 신체가 스캔이 되고 완전히 문신이 되지만 어느 한 부분에 문신이 일그러지는 부분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어느 한 부분에 구멍이 생긴다라는 거죠. 이 구멍이 생기면 자, 이것이 일종의 증상이 되어서 반복돼요. 왜냐하면 자, 핍진한 상태는 대타자의 언어가 우리를 완전히 장악한 것을 의미하지만 핍진한 상태가 성공할 수 없었기에, 다시 말해서 대타자가 우리의 신체를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고 일종의 구멍을 남겼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주입상스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대타자가 지배하면 핍진한 상태가 되는데, 주입상스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데, 그 지배가 실패하는 지점들이 존재하면 거기에는 분명히 주입상스가 발생할 것이다라는 거죠. 이걸 증상적 장소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죠. 이 증상적 장소가 파편적으로 존재하면 그 파편성은 정신증적 구조를 가지게 돼요. 그런데 이 증상적 장소를 단일화하는 사건이 벌어진다는 거죠. 하나하나 차례로 말씀을 드리자면, 자, 우리의 신체를 대타자가 쭉 스캔한 다음에 문신을 해서 장악했을 때 구멍이 여러 군데 발생할 수 있어요. 여러 군데. 대타자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스캔이 완벽하게 일어나지 않고 스캔이 안 된 부분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자, 이 상태는 우리를 증상에 던져 넣죠. 증상적 상태에 빠져들게 만들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 증상적인 상태라는 것은 대타자의 위반 상태인 것이니까. 대타자가 장악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대타자에 의해서 적대적인 대상으로 간주된다라는 것이니까, 자, 그 상태에서 우리는 고통을 겪게 되고, 우리는 주입상스를 향유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온전한 쾌락으로는 즐기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거기에서 한 번의 승화가 일어나죠. 그 승화의 주체가 바로 아버지의 이름인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이 부성적인 기표가 승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즉, 파편적으로 존재하던 구멍을 단일하게 모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버지의 이름은 문명이 우리에게 강제하는 보편적 권력의 기표인 것이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기표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죠. 그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표에 의해서 우리의 신체에 남겨졌던 파편적인 속성의 구멍들이 단일화되는 거예요. 하나로 모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로 모이게 되고 그 구멍을 봉합하는 작용을 하는 기표가 팔루스라는 것을 발명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기표와 팔루스의 기표는 서로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떤 방식의 승화가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바로 아버지 판본의 승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제가 이런 방식으로 정리를 해드린 적은 없지만 이전에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쭉 복기해 보신다면 이제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오늘 아버지의 이름에 대해서 다시 몇 차례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버지의 이름은 이렇게 파편적이었던 분산되어 있던 공백을 단일하게 모으는 S1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아버지의 이름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딘가 락강 정신분석 공부했다 라고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아니 그 사람 락가니언들이 그렇게 아버지의 이름이 뭔지 엄청나게 많이 말을 하던데 아버지의 이름이 뭐냐라고 질문을 받는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이죠. 아버지의 이름이란 언어가 우리에게 남긴 흔적으로서, 즉 프로그램된 신체로서 구멍이 존재하는데, 즉 문신된 곳만 있는 게 아니라 문신이 미처 되지 못했던 언어의 불완전성 때문에 우리의 신체가 완전히 커버되지 못했던 부분이 존재하는데, 그러한 구멍들을 우리는 증상이라고 부르는데, 왜냐하면 핍진하지 않으니까, 거기는 핍진하지 않고 주입상스가 흘러나오고 있으니까 거기를 증상이라고 부르는데, 그리고 그 증상들은 우리의 무의식에 포기하려고 하지 않는 부분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쾌락이 거기서 나오고 있는데 왜 포기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증상들을 계속 반복하려고 하는데, 그 반복하려고 하는 증상들의 구멍을 하나로 모으려는 그러한 시도를, 그게 성공하지는 못하지만,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하나로 모아서 단일화하려는 시도를 바로 아버지의 기표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기능을 하는 기표를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증상을 단일화해서 향유하려고 하는 것을 바로 아버지 판본의 도착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페르펙시옹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아버지 판본의 도착의 기능이 주입상스를 탐닉하는 과정이, 자, 문제를 일으키면 그 주체가 분석가를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주체가 내가 이 세상과 화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나의 삶 속에서 행복해하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서 찾아온다는 것이죠. 즉 아버지의 기표에 의해서, 아버지라는 기표의 중력에 의해서 모여있는 그 구멍들이, 그 공백들이 나의 일상과 충돌할 때 그때 내담자는 분석가를 찾아온다라는 거죠. 그때 분석가는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기표의 조작을 시도한다라는 거예요. 내담자와 함께 기표의 조작을 시도한다라는 거죠. 프랑스어로 르 마니멍 시니피엉이라고 불러요. 르 마니멍 시니피엉. 기표를 이리저리 조작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기표를 조작한다는 건 결국 내담자와 주체와 분석가가 대화한다는 뜻이에요.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신의 욕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신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조금 더 의식적인 차원에서 무의식적인 차원의 현실로 접근해가고, 그 무의식적인 차원 내부에 어떤 기표의 구조들이 작동하고 있는지, 어떤 근본 환상이 작동하고 있는지를 마주하고 확인하고 그것을 말로
표현하고 말로 표현하는 과정 속에서 새롭게 그것을 표현하고 새롭게 그것을 표현하는 과정 속에서 새롭게 재해석해내고 새롭게 재해석해내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해석학을 발명해내고 새로운 해석학을 발명해내는 방식으로 새로운 창조에 도달하도록 만드는 이 모든 절차와 과정을 정신분석은 락간이언 정신분석은 기표의 조작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기표를 조작한다는 거예요. 둘이 함께 거기서 주체는 분석 주체라는 거죠. 내담자. 자, 그렇게 해서 이 근본 환상이 자리한 곳에서 작동하고 있는 기표와 그 구멍, 아버지의 기표와 그 구멍의 구조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정신분석이라는 거예요. 락간이언 정신분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분석가가 아버지의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락강이 세미나 17에서 분석가 담화라는 것을 굳이 만들어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분석가 담화라는 것을. 분석가 담화에서 분석가는 아버지의 역할을 하지 않는 주체라는 거죠. 즉 분석가는 S1의 역할을 하지 않아요. 분석가는 S1의 역할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내담자는 이미 분석 주체는 이미 아버지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역할을 분석가가 떠맡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심리치료자들이 바로 그 아버지의 역할을 떠맡으려고 해요. 자,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정신증적 주체가 아닌 이상, 조현병자가 아닌 이상 신경증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이미 아버지의 과도한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실제로 존재하건 아니건 아버지가 그 안에서 그 사람의 무의식 안에서 작동하는 방식은 이미 강력하다는 거죠. 그 사람이 아버지의 기표에 강력하게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신경증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 락강의 표현 중에 이러한 표현이 있죠. 부성적 태만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건 이제 조현병자, 정신증자들의 발병 원인을 락강이 설명하기 위해서 발명해낸 용어인데 carence paternel이라는 용어죠. 프랑스어로는 그렇게 부르죠. 부성적 태만이라고 부르는데 이 아버지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조현병자, 정신증자가 된다라는 의미에서 아버지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부성적 태만, 아버지가 태만했다라고 부르고 표현했던 것인데, 자, 그런 의미에서 즉 정신증자들의 세계에서는 이런 부성적 태만이 작동하고 있다면 락강이 그런 표현을 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신경증자들, 소위 우리가 정상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세계에서는 그 사람이 히스테릭증자이건 강박증자이건 어떤 존재이건 신경증자라면 부성적 과도함이 작동하고 있다. 예외 없이. 그렇게 표현해 볼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부성적 과도함이 언제나 존재한다. 부성적 초과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흔히 히스테릭증자들을 관찰할 때 특히 여성적 히스테릭증자, 여성 히스테릭증자를 만나서 대화를 할 때 느끼는 것은 이 여성 주체가 어머니와 과도하게 상상적인 유착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존재가 발견되지 않는다. 아버지에 대한 무관심이 존재한다라는 그러한 배제가 존재한다라는 그러한 현상과 마주할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 히스테릭증자에게는 아버지가 문제가 아니라 어머니가 문제였구나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배후에 아버지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머니가 저렇게 행동하는 과정에는 아버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남편이건 그 어머니의 아버지이건 어쨌든 아버지의 기표가 항상 은밀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경증자들의 세계에서 그들의 문제와 마주했을 때 정신분석가들이 주목해야 하는 것은 언제나 어디에서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과도함이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탐사라는 거예요. 거기에 주목하고 전력해야 한다는 거죠. 아버지는 분명히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거예요. 신경증자라면. 그리고 정신증자라면, 조현병자라면 부성적 태만이 존재하죠. 존재했었죠.
그 유아기에 부성적 태만이 존재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도 아버지가 여기저기 존재해요.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가 하면 발명해 내려는 의지 속에서 존재한다는 거죠. 정신증자들은 아버지를 찾아 나서는 자들인 거예요. 아버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만들어내려는 존재들인 것이죠. 그래서 정신병적 주체들은 오히려 과도하게 족보, 계보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아요. 자신의 아버지가 되어줄 만한 신, 하나님, 혹은 뭐 우상, 혹은 뭐 어떤 영웅, 그런 사람들에 대한 주목과 탐닉이 아주 자주 발견이 되죠. 그런 의미에서는 또한 정신증자들의 세계에서도 아버지의 과도함이 존재하는데, 이 아버지의 과도함은 아버지 쪽의 과도함이 아니고 아버지에 대한 관심의 과도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반면에 신경증자들의 세계에서는 아버지에 대해서 과도함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아버지 얘기 잘 안 하려고 하고, 아버지 없었어요, 나 아버지 없어요, 아버지 본 적도 없어요 라고 말하는 그런 신경증자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 배후에서 무의식에서는 아버지의 기표가 여전히 아주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여성이 혹은 어떤 남성이라도 좋아요. 아버지 없이 자랐다고 칩시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없어요. 혹은 아버지가 어렸을 때 떠나버려서 없어요. 아버지를 본 적도 없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도 해본 적이 없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혹은 아버지가 굉장히 폭력적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하지도 않았고, 아버지를 보려고 하지도 않았고, 아버지에 대해서 신경을 끄려고 했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아버지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아버지 얘기만 나오면 도망갔어요. 그래서 상담이 시작되었을 때, 정신분석이 시작되었을 때에도 그 주체는 아버지 얘기를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강력하게 무언가에 의해서 틀어막혀 있다는 것은, 뒤집어 얘기하면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또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항상 이 주체는 어린 시절부터 자기에게 아버지가 없다는 현실을 외면하려고 했어요. 그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자기에게 아버지가 없다라는 현실 그 자체에 엄청나게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뜻이죠. 아버지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 주체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뭐 이미 상식이 되어버렸지만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락강이 말하는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기표는 실제로 존재하는 집의 그 아버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락강은 상상계적 아버지라고 부르죠. 눈앞에 존재하는 저 아버지, 우리 집에 아버지 있어요, 내 아버지 있어요 라고 말할 때 그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상상계적이고, 그 아버지를 락강은 작은 A라고 표현을 하죠. 오트르, 작은 오트르, 소타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존재하는 저 아버지는 소타자인 거예요. 대타자로서의 아버지는 그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 작은 소타자로서의 아버지가 없어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오히려 저 작은 소타자로서의 아버지가 재구실을 못할 때 그 뒤에 존재하는 아버지가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신경증자들의 세계에서는 부성적 태만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방식으로든 아버지는 강력하게 존재한다는 거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아버지 없이 자랐어요. 지금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구성이 되고 이혼 가정도 많아서 그런 경우가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아버지 없는 가정의 아이는 굉장히 차별받고 살았죠. 혹은 스스로를 차별받고 살았다라고 가정을 했죠. 애비 없는 자식이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그런 표현 절대로 쓰지 않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혹은 제 부모 세대만 해도 애비 없는 자식이라는 표현은 굉장한 욕이었던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 내에서 자란 아이는 아버지가 없지만 애비 없는 자식이라는 그 문장 내에 그 애비라는 단어에 엄청나게 지배를 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지배를 받는 존재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모두가 다 갖고 있는 걸 내가 갖고 있지 않다면, 즉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내가 갖고 있지 않다면 나는 그것의 부재에 완전히 압살당하는 거죠. 자, 그러한 방식으로 아버지는 어디에서나 편재한다라는 거죠. 물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현실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족 구조의, 가족 형태의 엄청난 변화에는 이와 같은 아버지의 기능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이미 사실상 서구 유럽에서는 미국이 아니라 예를 들면 프랑스와 같은 곳에서는 가족 형태의
급격한 변화가 이미 7, 80년대에 일어나고 있었죠. 다시 말해서 예전처럼 가부장적 형태의 아버지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그러한 가족 형태가 붕괴되고 다른 형태의 가족 구조들이 뭐 편모, 편부 혹은 어떤 뭐 부모도 존재하지 않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 구조들 혹은 뭐 친아버지가 아닌 새아버지 혹은 친어머니가 아닌 새어머니 여러 가지 가족 형태들이 재구조화된 형태들이 등장해서 그 가정 내에서 자라는 주체들에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어떤 부성적인 태만이나 부성적인 과도함 외에 어떤 다른 변주의 형태들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가져온 것이 사실이니까 정신분석의 어떤 진단이나 정신분석의 접근법도 새롭게 갱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분명히 생각이 들고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또한 락강이 1970년대부터 바로 아버지의 이름은 단일한 것이 아니어도 좋고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변주가 가능하다라는 의미에서 아버지의 이름들이라는 개념들을 도입하기 시작했던 이유도 바로 그러한 같은 현실적인 문제에 근거한 것이라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본다면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도 결국 정신분석이라는 실천이 새로운 어떤 갱신을 요구받고 있다라고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아버지라는 개념은 아주 중요한 동시에 변주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자, 그런데 그와 같은 아버지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다면 가족의 형태가 변하니까 아버지의 기표라는 것이 그럼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세계가 도래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정신병적 세계가 도래할 것인가라고 본다면 또 그것 또한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기표가 변주해서 다른 가면을 쓰고 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꼭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꼭 아버지가 단일하게 존재해야 아버지의 기표가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는 아무리 가족 형태가 변화해도 아버지의 기표는 결국 우리 사회가 하나의 권력에 의해서 작동하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 한 변주된 형태로서 여전히 작동할 것이다라고 가늠해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버지의 기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새롭게 파악해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한 락간형 정신분석의 임무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프랑스어 하나를 소개해드리면서 아버지의 기표가 받아들여지는 과정 속에서는 단지 어떤 아버지의 기표의 권력의 강제만이 작동하는 것이고 주체의 차원에서는 그냥 수용만이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거기에 다양한 중층 결정되는 과정들이 존재한다라는 의미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아성티몽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렸던 거예요. 아성티몽은 양자의 동의와 같은 그러한 뉘앙스를 담고 있는 용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기표가 어린아이에게 유아기의 주체에게 받아들여질 때에는 일방통행적인 강제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 주체의 차원에서도 동의와 승낙이라는 그러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기표가 안정적으로 아이에게 전달되었다 해도 다시 말해서 그 가정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는 부모가 전혀 뭐 알코올 중독도 아니고 부모가 어린아이를 성폭행한 것도 아니고 부모가 무슨 정신병적 주체도 아니었던 거고 부모가 그 역할을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폐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부성적 기표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신병적 구조로 이 아이 주체가 나아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어떤 이유에선지는 몰라도 이 부성적인 기표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 아성티몽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 아성티몽.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프랑스 수업을 해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단어 하나만 더 알려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심도 있는 이해를 가능하도록 해주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드리고자 한다면 아성티몽 말고 아키스몽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아키스몽. 이것도 같은 뜻이에요. 아키스몽. 아성티몽도 승인, 동의, 인증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아키스몽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키스몽은 라틴어 어원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조금 더 이 부성적 기표의 받아들여짐과 그 주체의 수용 과정들을 우리가 다시 해석하고 이해해 볼 수 있는 여지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주는 어원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이 아키스몽에서 이 아는 접두사이고
키스멍이라는 단어만 놓고 본다면, 키스멍이라는 단어만 놓고 본다면, 이 키스멍에서 이 키스멍은 자, 키에라는 라틴어로부터 온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키엣. 그래서 이 키에트는 어떤 또 다른 라틴어의 어원으로부터 온 단어인가 하면 키에투스라는 언어로부터 어원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 것이죠. 이 아키스멍은 아키에세라는 프랑스어와도 변주되고 있는 용어인데, 아키에세는 동의하다, 승인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키에세는 아키스멍의 변주인 이 단어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키에라는 분리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키에라는 단어는 라틴어에서 키에투스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키에투스는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하면 평온한 상태를 말합니다. 평온한 상태. 이게 여러분들이 쉽사리 이해되지 않는다면 영어를 생각하시면 돼요.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키에투스라는 단어로부터 키에가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키에를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quiet예요. quiet라는 단어 여러분 다 아시죠? quiet. 조용하고 평온한 상태. 조용하고 평온한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동의하고 승인하는 것이죠. 동의하고 승인하면 아키스멍이 실현되면 양자 간의 분쟁도 없어지고 평온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해결이 됐다. 계약이 성사가 됐다. 승인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분쟁 상태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 라는 그런 뜻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키스멍은 아성티멍의 동의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즉 승인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승인하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quiet 한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quiet, quiet, 즉 quietus, 즉 평온한 상태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 다시 돌아와서 주인 기표로서의 아버지의 기표로서의 아버지의 부성적 기표가 아이에게 강제되었을 때 아이는 그것을 받아들이면, 즉 아키스멍을 하면, 승인하면 아이는 신경증에 평온한 상태로 들어갈 수 있어요. quiet한 상태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키에투스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 quiet한 상태, 이 키에투스한 상태로 들어가면 아이는 더 이상 주입상스의 괴롭힘을 받지 않아도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이는 이 평온함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이는 또한 평온함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아이 쪽에서도 아키스멍이라는 것은 역할 분담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아이도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기표만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쪽에서도 아키스멍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키에세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선택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이는 quiet한 단계로 들어가지는 못해요. quiet한 단계는 평온한 단계이기는 하지만 주입상스는 없는 단계이죠. 즉 첫 번째 죽음의 단계이죠. 죽음과 같이 조용한 단계이죠. quiet, quietus. 그렇기 때문에 아이는 이 아버지의 기표를 받아들이지 않고 주입상스를 탐닉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어요. 탐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자, 어떻게 되나요? 증상의 괴롭힘을 받게 되고 망상의 괴롭힘을 받게 되죠. 더 이상 quiet한 장소는 아닌 거예요. 여기 quiet한 장소가 아닌 이곳을 우리는 정신증적 세계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이가 그렇게 정신증의 세계로 나아가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의 기표를 받아들였다면, 즉 아키스멍을 승인했다면, 아키스멍을 실현했다면, 즉 평온한 상태에 도달했다면, 그렇다면 계속 평온한 상태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타자의 언어는 완벽하지가 않아서 항상 구멍을 남기고, 이 구멍을 부성적 기표가 단일하게 표지해 주지만 이 부성적 기표에 의해서 표지된 그 단일한 구멍이 언제나 단일하고 완벽하게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이 부성적 기표는 구멍을 단일하게 포획하려고 노력하지만 이 포획의 압력이 오히려 빠져나가는 증상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이 강력함이 강박증의 형태로, 혹은 이 강력함이 히스테리적인 형태로 주체의 삶에 또 다른 분쟁을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체는 그러한 방식으로 또한 아버지의 기표에 의해서 배반당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기표를 동의했는데, 내가 모든 나의 쾌락을 다 내어주고 아버지의 기표에 나름 내 맡겼는데 왜 나에게 콰이어트한 세계가 펼쳐지지 않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락강이 그와 같은 대표적인 사례로서 아버지의 기표가 어떻게 우리에게 모순되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자, 이건 역시 세미나 23에 나오는 내용인데, 슈레버의 아버지 이야기를 해요. 슈레버 아버지 이야기. 슈레버는 여러분 다 아시는 그 판사 이야기죠. 판사였다가 30대 중반에 정신병 발작을 해서 정신병자가 되었던. 그래서 그 환자의 사례를 프로이트가 직접 연구한 건 아니고 그 연구된 그 사례 내용을 보고 슈레버 자신의 그러한 기록을 보고 다시 후에 프로이트가 정신병의 구조를 탐사하는데 이용을 했던, 자, 그 사람 이야기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슈레버와 슈레버 아버지의 관계를 보면, 혹은 슈레버의 아버지가 보여주었던 그 기록에 남겨진 태도를 보면, 교육자였죠. 슈레버의 아버지는 어떻게 부성적 기표가 작동하는지, 혹은 어떻게 부성적 기표가 받아들여지지 않는지, 그렇게 해서 부성적 기표는 실제의 상상계적 아버지와는 또한 어떻게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준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언급을 하죠.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지금까지 이 부성적 기표라는 것과 실제 존재하는, 우리 집에 존재하는 그 아버지, 혹은 존재하지 않는 그 아버지와는 어떻게 다른 것인가, 혹은 그 아버지가 어떻게 기능할 때에는 또한 아이가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이해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슈레버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는가 하면 교육자였죠. 그런데 굉장히 엄격한 교육자였어요. 모든 것을 다 알려주고 지시하고 명령하려고 하는 교육자였죠. 즉,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상징계의 아버지의 기능을 굉장히 충실하게 수행했던 그런 아버지였던 거예요. 해서는 안 될 것과 해야 될 것을 강제하는 아버지였는데, 락강은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 아버지 때문에 슈레버가 그 아버지 뒤에 대타자를 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자기 자신이 마치 대타자 그 자체인 것처럼 굴었기 때문에, 내가 법이다 라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슈레버는 자기의 친아버지 뒤에 상징계를 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는 언제나 법의 대리인의 기능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내가 법이다, 법의 화신이다라는 태도를 보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럴 경우에 주체는 부성적 기표를 발견할 수 없게 된다는, 그냥 아버지만 보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법 그 자체만을 보게 되는 것이지 부성적 기표라고 하는 상징계의 요소를 볼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에 덧붙여서 우리가 이런 논평을 해볼 수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너무나 명백하게 강제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이는 오히려 위반에 아주 민감해진다는 거예요. 위반의 쾌락이 더욱더 민감해진다는 거죠. 무슨 뜻인가 하면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편하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런 거예요. 항상 아버지가, 권력자가, 자, 저 선을 넘으면 안 돼, 저 선을 넘으면 큰일 나, 저 선을 넘으면 넌 끝장이야 라고 말한다면 아이의 반응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선을 너무나 두려워한 나머지 절대로 근처에도 가지 않으려는 그러한 아이 주체의 반응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한 어떤 아이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도대체 저 선 너머에 뭐가 있길래, 저 선만 넘으면 도대체 어떤 쾌락이 나를 기다리길래 저토록 아버지는 저 선을 금지하려고 할까 라는 의미에서 이 아이는 성장 과정에서 저 선을 넘기만을 기다려왔을 수도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너무나 명백하게 지시되는 금지와 한계의 그러한 태도는 아이를 범죄자로 만들 수도 있고 아이를 정신증자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즉, 아버지의 태도는 그렇게 명백하게 금지를 과도하게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좋은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만일 아이가 어떤 아버지를 필요로 한다면 때로는 이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대법관의 아버지, 대법관을 만들어낼 수 있을 만큼 자기 아들을 대법관으로 키워낼 수 있을 만큼 완벽한 아버지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차라리 술주정뱅이 아버지가 낫다라는 거예요. 술주정뱅이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 뒤에는 세상의 법이 있으니까 나도 그걸 따를 수밖에 없어라는 나약함을 보여주는 아버지가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뒤에 아무것도 없어. 내가 법이야. 그러니까 내 말 안 들으면 넌 큰일 나는 거야. 내 말대로 해라고 하는 아버지가 오히려 더 굉장히 위험한 아버지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제시를 통해서 우리는 그래, 부성적 태만이라는 게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술주정뱅이 아버지가 부성적 태만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너무나 아버지의 역할을 완벽하게 제시하고 강압적으로 제시하려고 했던 그 아버지가 오히려 부성적 태만의 아버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락가니언 정신분석가들이 부성적 태만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유복자로 태어난 사람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 밑에서 자란 사람들이라든지 혹은 고아원에서 성장한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훨씬 더 아주 건강한 아버지의 기능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항상 그런 유형화시킬 수는 없지만, 항상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저 사람은 아버지 없이 자랐으니까 아버지의 기능이 약하겠네라고 우리가 판단할 근거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분석가는 절대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기능이 어머니의 말 속에서 등장했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자란 고아원의 선생님의 말 속에서 등장했을 수도 있고, 그러한 한두 마디의 기표가 굉장히 강력하게 이 사람에게 아버지의 기능을 전수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형화시켜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우려의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들이 어떤 현실들인가 하면, 자, 이런 경우들이 많죠. 특히 요즘에 많이 있는 게 나는 뭐 범죄 프로파일러입니다. 나는 심리학자입니다. 나는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러면서 유튜브나 텔레비전에 나와서, 미디어에 나와서 자신을 노출시키면서, 자, 이러한 유형은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라고 말하는 것. 아주 중증 범죄자들, 흉악범들은 대체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 라고 말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라고까지는 요즘에는 많이 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전엔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거 굉장히 조심하시는 것 같아요. 심리학자들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이런 가정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 이런 범죄자가 생겨난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죠. 이 범죄자를 보니 이런 가정 환경이 영향을 미쳤던 것이겠네요 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아직도 계세요. 그건 사실 똑같은 얘기예요. 이 범죄자는 이런 유형을 가지고 있고, 이런 행태를 가지고 있고,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 사이에 중충 결정되는 다양하고 복잡한 그 부분에 대해서 외면하는 태도라는 것이죠. 항상 중층 결정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그러한 유형을 가지고 있어도 범죄적인 성격으로 나아가지 않고 범죄를 실행하지 않는 주체들은 많이 있어요. 혹은 전혀 그러한 유형과 속성을 보이지 않지만 범죄를 저질렀고, 범죄를 저지른 결과론적인 차원에서 과거를 되돌아보니 이런 사람은 이런 유형을 보였겠네라고 재해석되는 과정 속에서 유형이 결정되는 그러한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일들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리 테스트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런 대답을 했으니 이 사람은 이런 경향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것. MBTI 같은 것, 성격 테스트 같은 것. 요즘에 한창 유행해서 심리학자고 뭐고 간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하게 되는 그러한 테스트는 과거에 혈액형 가지고 사람의 인성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러한 담론만큼이나 위험하고 유치한 태도라는 거죠.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테스트를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미 암묵적으로 어떤 유형은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어떤 유형은 어떤 성장을, 어떤 인격을 갖게 된다라는 그
인과관계의 단순하고도 폭력적인 연결을 실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항상.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의 기표라는 것이 들어올 때에는 주체의 우발성에 노출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락간이언 정신분석이 계속해서 구조를 말하려고 하고, 이러한 구조는 이러한 어떤 증상을 가질 수 있고, 저러한 구조는 저러한 증상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분석도, 락간이언 정신분석도 어떤 의미에서 인과관계를 설정하는 것 아니냐라고 여러분들이 비판하실 수도 있겠는데, 락간이언 정신분석이 항상 이렇게 구조와 그 구조의 결과를 이야기할 때에는 가정하는 기본적인 전제가 있다는 거죠. 아성티모. 즉 상호적인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 상호적인 동의가 일어날 때에는 그 과정 자체가 중층 결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내담자의 과거사를 다 들어보기 전에는 그게 어떤 원인과 결과로서 이어지는지를 우리는 파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파악의 결과에 작동하고 있는 중층 결정을 판단할 때에도 우리는 사회적인 인과관계로서의 규범을 적용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고정관념이 이 안으로 흘러 들어올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조차도 그 인과관계를 인과관계 차원에서 판단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분명히 어떤 원인 때문에 어떤 결과가 일어났지만 이 원인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이 결과도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어야 한다고 판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즉 판단을 정지시키는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시 락강이 그렇다면 어떻게 이 주인 담화가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와서 작동하는가에 대한 조건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다시 아버지의 기표로 돌아와서, 자, 지금 우리가 팔루스의 비밀을 계속해서 캐오는 과정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지난주부터 제가 팔루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대신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단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이름은 팔루스의 기표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두 개의 다른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기표가 주인 담화의 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와서 작동하는지를 지금 설명해 드렸었던 것이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이 어떻게 하나의 주체에게 들어오는가, 그래서 그것이 태만에 이르게 되고 혹은 과도함에 이르게 되는가에 대한 설명들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이것이 즉 아버지의 이름이 들어와서 하나의 증상으로 작동하게 될 때에는 조건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조건이 필요해요. 조건이. 그리고 이 조건을 이해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무의식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로서 작동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일단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아버지의 이름은 증상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은 증상이에요. 증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실한 것을 보상받게 해주는 구멍의 작용이라는 거죠. 구멍의 작용.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대타자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주의상스를 상실하게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상실하지 못하고 군데군데 남겨진 증상들을 갖게 되는 것인데, 이 증상들을 단일화시키려고 하는 힘이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어쨌든 단일화된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가장 큰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가장 큰 증상을 증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곳에서 주의상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주의상스가 발생한다라는 것을 세미나 17회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바로 잉여향유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잉여적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탐닉하고 읽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잉여적인 차원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작동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 말씀을 못 드리면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강의가 되겠죠. 다음 주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정리를 하게 될 텐데, 자, 이렇습니다. 자, 우선 먼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던 걸 충분히 복기해 보신다면 충분히 예상 가능한 설명이에요. 자, 먼저 우리의 무의식이 대타자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서 어떠한 주의상스도 일단은 작동하지 않고 있어야 돼요. 어떠한 주의상스의 방편도 기표를 통해서 허용되고 있지 않아야 돼요. 즉 핍진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전 텀 강의에서는 제가 그것을 불탄 영토로 표현을 해드렸어요. 대타자가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의 성충동이 소진된다는 거죠.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불이 타서 그 영역 자체가, 그 대타자의 영역 자체가 마치 화전민들이 불을 질러서 어떠한 식물도 자랄 수 없는 잿더미를 만들듯이 불을 질러서 주입상스를 소멸시킨 단계가, 그러한 영토가 형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이 영토가 바로 주입상스가 소진된, 핍진화된 상태라고 불리우는 영역이에요. 이게 바로 대타자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이 대타자의 영역을 락강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관계가 없다라는 것. 성관계가 없다라는 것은 1차적인 의미인 것이죠. 즉, 성관계가 없으니까 성적인 방식으로, 성행위적인 방식으로 쾌락을 취할 수 있는 방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일단 아무것도 없어요. 성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게 조건으로 실현이 되어야 아버지의 기표가 정상으로 기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버지의 기표는 제가 팔로스의 기표를 설명드릴 때에도 충분히 언급을 해드렸던 것처럼 남녀관계의, 이자관계의 쾌락을 담당하는 기표가 아니에요. 팔로스는 제3의 요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남자도 팔로스를 쫓고 여자도 팔로스를 쫓는다는 의미에서 남, 여 모두 제3의 요소를 통해서 쾌락에 접근하려고 한다는 의미에서 이자관계의 기표가 아니라 제3의 요소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의미에서 잉여적인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팔로스의 기표가 그러하니까 아버지의 이름도 팔로스의 기표인 것이니까, 혹은 팔로스의 기표는 아버지의 이름의 변형태인 것이니까, 자, 아버지의 이름도 남자 여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버지의 문제인 것이지 나나 파트너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버지의 문제인 것이지. 그러니까 남녀의 성관계를 통해서 성적인 주입상스가 향유되는 상태가 없어야 돼요. 핍진해야 돼요. 즉, 이자관계를 통해서 어떤 성적인 행위가 일어나서 주입상스가 실현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어린아이가 대타자에 의해서 자신의 신체를 지배받았을 때에 도달되는 상태인 것이죠. 그 상태가 어린아이에게 그럼 난 어떻게 하지? 어린아이의 무의식 질문하는 거예요. 나는 어머니와의 이자관계도 아니고, 혹은 딸의 경우에는 아버지와의 이자관계도 아니고, 집에 있는 아빠와의 이자관계도 아니고, 나는 누구와도 성행위를 할 수 없어. 누구와도 성적인 쾌락을 탐닉할 수 없어. 친구와도 할 수 없어. 금지되어 있어. 라고 느낄 때, 그때 비로소 아이는 아버지 판본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버지를 중심으로 아버지가 여자를 대하는 방식으로 성적인 쾌락의 실현이 가능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려면 나도 좀 커야겠구나. 라는 차원을 받아들이게 되는 게 바로 아버지의 부성적 기표를 받아들이는 과정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만약에 끔찍한 일이긴 하지만 가정을 해본다면, 부모로부터 성폭행을 지속적으로 당하는 상황에서는 부성적 기표가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미 어린아이는 파트너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적인 파트너를. 그럴 경우에는 부성적 기표가 들어오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물론 언제나 왜냐하면 아성티몽이니까. 상황 자체가 상당히 불가능한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가 어쨌든 그 부성적 기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나아갈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어린아이가 이미 성적인 파트너를 가지고 있다면 부성적 기표가 들어오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으로서 제가 어린아이는 부성적 기표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부성적 기표를 증상처럼 향유하기 위해서는 남녀의 성관계를 갖지 않아야 한다는 것의 의미를 이렇게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겠죠. 어린아이는 대타자에 의해서, 즉 권력의 대타자이고 언어의 대타자이니까, 어린아이들 니네는 성적인 쾌락을 가지면 안 돼 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 명령을 어린아이가 받아들였을 때, 혹은 그 상황이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해 주었을 때, 그때 어린아이는 이제 아버지의 이름을 증상적 기표로 탐닉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미 어린아이가 어떤 파트너를 가지고 있어요. 성적인 파트너를. 자, 그랬을 때에는 부성적 기표가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아버지 판본의 페르벡시옹의 부성적 기표가 작동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뒤집어 말하면 조건으로서 어쨌든 부성적 기표가
아버지 판본의 기표가 들어와서 이 아이의 욕망의 세계를, 그게 남자이건 여자이건 욕망의 세계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하게 되기 위해서는 핍진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핍진 상태. 대타자에 의해서 지배받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일단 아버지의 기표가 팔루스의 선조로서의 아버지의 기표가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와서 증상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지, 즉 아버지 판본이 설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으로서 첫 번째 조건을 설명해 드리고 제시해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고, 다음 주에는 그 두 번째 설명을 해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요즘 쓰고 있는 이수경이라는 작가의 카탈로그에 평론이 있는데, 그 평론에 관련된 신과 아버지의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갖고 10주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일종의 부록처럼 소개해드릴 그 글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수경이라는 작가의, 현대미술 작가의 작품들에 대한 논평인데, 아마 올해 5월이나 몇 달 안 남았죠. 5월이나 6월에 선재 아트센터에서 개인전을 하게 되는 그런 예술가의 작품에 대한 논평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해왔던 팔루스와 아버지의 이름, 그리고 대타자, 그리고 신학으로서의 정신분석에 대한 논의를 상당 부분 현실적인 차원에서, 실물의 차원에서, 예술작품의 차원에서 재현해주는 그러한 작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논평을 하게 되었고, 논평문을 쓰게 되었고, 여러분들에게도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니까, 미리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고 그분 작품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두신다면 다음 강의를 듣는데 좀 더 이해가 쉬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수경이라는 작가이고 선재아트센터에서 하는 작업이고, 아마 왕관에 관련된 작업이 될 거예요. 왕관은 아우라를 물신화시키는 그러한 대상이죠. 그러한 작업들을 하고 계신 분인데, 다음 수업에서 아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전달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